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어제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대략의 밑그림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부동산 대출과 관련이 있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역전세로 고생을 하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좀 자세하게 해보겠고요. 중국 정부가 반도체의 원료가 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9월 말부터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여러 차례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은 명단을 공개한다는 소식까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7월 5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중요한 경제 뉴스들 쏙쏙 뽑아서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MBC 양효걸 기자, 손에 잡히는 경제의 박세훈 작가, 그리고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전세금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 규제를 좀 풀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네. 그 얘기죠? 네, 정부가 어제 이제 하반기 경제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전세자금 반환 대출의 한도를 늘려주기로 한 건데, 간단히 말하자면 집주인 대출 좀 풀어주고 그 돈으로 전세 보증금 돌려주자, 이겁니다. 이번 대출 규제 완화는 역시 이제 역전세 대란은 좀 무사히 넘기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인데요. 네. 한국은행이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달 초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일단 깡통 전세의 70% 이상, 그리고 역전세의 60%가량이 앞으로 1년 내에 계약 기간 만료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집을 팔아도 보증금 다 못 주는 깡통 전세하고요. 또 기존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 시세가 떨어져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더라도 추가로 돈을 더 얹어야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역전세. 예. 이게 올 하반기부터 쏟아져 나올 거라는 위기감 때문에 한시적인 대출 규제 완화를 선택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물론 여유 있는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돈 보태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집값 상승기 때 이제 빠듯하게 일명 갭 투자로 집을 사신 분들은 아예 보증금 반환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한 조치로 나온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네. 세입자 내보내려고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DSR 규제라는 게 새로 생겨서 네. 이 대출 한도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DSR 규제를 푼다는 그런 네. 대출이 좀 나온다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DSR 규제로 40%까지만 대출이 나오는데요. 예. 이게 뭐 좀 말로 보면 어렵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근데 이걸 DTI,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로 바꾸기로 한 거거든요. 일단 두 개가 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면, DSR은 원리금이라는 단어가 이제 추가가 됐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돈 빌리는 사람의 1년간 소득에서 같은 기간 갚아야 되는 원금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예.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DSR이 40%라고 할 때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2천만 원 이상 쓸 수 없게 대출을 이제 제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 벌어서 원금하고 이자 갚는데 소득의 40% 이상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생각할 때 DSR 40%면 1년에 원리금 2천만 원 갚는 거면 대출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DSR에는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뭐 자동차 할부금이라든지 뭐 전세 담보대출, 이런 대부분의 대출이 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 광범위하기 때문에 DSR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들고요. DTI는 주담대를 기본적으로 집어넣고 다른 대출은 이자만 더합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갚아 나가는 건 빼기 때문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이자 나가는 돈만 계산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느슨한 규제로 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정리하자면은 좀 더 느슨한 규제로 바꾸고 비율도 40%에서 60%로 늘려준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대출이 더 잘 나와요? 또 뭐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을 텐데. 네, 이제 금융위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면 연소득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개인이고 다주택자의 경우 대출 금리 연 4%로 30년 만기 주담대를 받았다라고 하면 다른 대출 없다고 할 때 기존 3억 5천만 원만 나오던 게 5억 2,500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1억 7천만 원까지도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좀 늘린다. 일부 집주인들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는데, 네. 예를 들면 전세가 5억이었다가 전세가 3억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네. 그 2억
원의 차액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이 꽤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살 때 돈이 별로 없었는데 전세 끼고 샀으니까 전세가 빠듯하게 5억이든 7억이든 집주인은 여유 자금 하나도 없는 건데 네. 갑자기 전세금이 내렸으니까 그거 돌려줄 돈이 없으니 네. 이제 대출을 그만큼 해주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그럼 조금 전에 사례에서 2억 대출을 받으면 네. 그 2억 대출은 당장 못 갚잖아요. 당장 못 갚죠. 예. 뒤에 오는 세입자는 3억 내고 들어올 테니까 네. 그렇게 해서 5억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데 그럼 대출을 낀 집에 누군가가 3억을 내고 들어와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만약에 대출을 더 끼게 되면 예.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집을 담보로 잡아야죠. 잡겠죠. 네. 그러면은 등기부에 당연히 대출이 이제 들어갈 거고 선순위 채권으로. 예.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집주인 세입자. 그 세입자는 당연히 이걸 확인할 거고 예. 이걸 좀 꺼리게 될 건데 네. 이 정부의 설명은 뭐냐면 그러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으로 이거를 의무화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세물건 회피하면은 결국은 물건 없어지고 예. 더 어려움 가중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금 이제 반환 보증보험을 의무화해서 결국은 새로 들어가는 세입자도 부담은 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일단 지금의 설명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아유 저 앞에 대출 끼어 있는 거 저는 두려워서 못 가요. 무서워서 안 돼요. 네. 불안해요라고 할 텐데 네. 보험사는 그럼 안 불안하냐? 결국은 어딘가로 부담이 어딘가로 부담이 전가될 건데 네. 일단 그렇게 해서 위기를 좀 넘길 수밖에 없는 네. 답답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출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게 또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대출이 지금 가계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또 대출 완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대책은 이 보증금 차액 그러니까 빼줘야 되는 전세금과 새로 들어오는 전세금 차이만 대출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더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아까 예에서 그 2억 원 이상은 네. 대출이 안 나간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아예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 네. 그럼 일단 공실이더라도 전세입자는 먼저 빼주도록 전체 이제 대출 한도까지는 빌리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원 전세를 놓고 만기가 돼서 빼줘야 되는데 예. 지금 전세 시세가 5억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6억 원을 빼줄 수 있도록 DTI 한도까지는 최대한 빌려준다는 거고. 은행에서 돈 빌려줄 테니 그 돈으로 일단 세입자 내보내세요. 일단 공실이 나더라도 예. 일단 내보내라는 거고. 예. 다만 여기엔 특약이 붙습니다.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서 보증금이 들어오면 다른 데 쓰지 말고 이 대출부터 먼저 갚아라라는 이제 특약만 걸어놓는 겁니다. 근데 내보내려면 역전선안이 고민인 게 네. 내보내려면 다음 세입자도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모자라는 돈도 있다. 네. 그런 건데. 네.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뺄 수 있게 DTI 한도까지는 빌려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저런 규제와 제한을 두는 건데 이걸로 숨통이 좀 트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그래도 안 트이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대출 규제 완화를 놓고 그 영향이 이제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계 대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는 전망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시중은행도 대출을 해주려면은 돈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와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 은행채 발행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채권 시장 금리 밀어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다만 이제 금융당국은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을 거다. 게다가 세입자들 대부분이 전세대출 실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보증금 반환 받으면 은행에 갚게 되게 된다. 그러면 집주인이 더 받는 대출을 세입자가 갚는 구조가 돼서 사실은 뭐 상쇄돼서 영향이 크게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빼줘야 되는 보증금이 너무 많아서 사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아야 되는 경우도 그동안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대출을 늘려줌으로써 이런 의사결정을 막으면 오히려 시장 청산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무리하게 갭 투자한 집주인까지 금융권에서 대출을 늘려서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DSR 규제 네. 도입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야 이거 너무 빡빡한 규제 아닌가 싶지만 선진국들은 다 합니다. 네. 즉 원리금을 다 갚으라고 하고 그거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대출을 많이 좀 조이는 건데 네. 이거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이런 기준으로 해서 다 집을 마련하거나 집값이 싸면 모르겠는데 네.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네. 대출 규제를 하면 부모님한테 지원 못 받는 사람은 평생 집 사지 말라는 뜻이냐 네. 하는 반론이 있었으나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가계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일관된 논리였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깨지는 네. 서민 대출에서는 DSR 제외, 네. 집주인들 전세금 돌려주는 급한 때는 이거 제외, 네. 이거 제외. 이런 경우에는 또 예외. 그러면 결국은 또 흐물흐물 깨지는 거 아닌가 하는 네. 또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그런 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하반기에 집값 동향에도 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어요. 하반기에 역전세난 때문에 그 매물로 쏟아지는 집이 많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내려갈 거야를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자, 서은영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도 전세 보증금 얘기네요. 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 못 돌려주는 일이 잦은 그런 집주인들은 명단 공개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9월 29일부터 이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그리고 안심전세 앱 세 곳에서 이른바 이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모두 공개가 됩니다. 네. 지난 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집주인의 인증이나 동의 절차 없이도 이 임차인이 직접 악성 임대인 정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공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리고 또 공개 절차는 어떻게 밟아가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거 내 이름이 공개되는 건가? 뭐 이게 걱정일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잘못하면 이름이 공개되는 겁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우선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가 돼서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보증보험을 가입한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을 떼먹은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보증보험 가입 안 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라면 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았어도 검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알 수가 어떤 일이 없습니다. 벌어지고 네. 있는지를.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증보험은 도시주택보증공사 허그라고 보통 부르죠. 여기서 취급하는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세 가지인데 이 세 개 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드는 보증이죠. 이 전제 조건을 충족을 했다면 이제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이제 악성 임대인의 정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두 예.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최근 3년간 2차례 이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법이 이제 막 시행이 되니까 한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차례 중에 한 번은 법 시행 이후 그러니까 9월 29일 이후에 새롭게 집계가 된 경우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정의인데요. 3년간 두 차례 이상 보증금 돌려줘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도 간혹은 있겠으나 네. 세입자가 2년 만에 나가겠습니다 하면 최근 3년간 그럴 수도 있나요? 여러 세입자가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라면 네, 가능한 세입자가 일이죠. 여럿인 그렇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걸 네, 갖고 있는 맞습니다. 분들은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규모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인데요. 네. 이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정보공개 대상이 되고요. 이 정보공개를 피하려면 임대인들은 이제 보증금을 갚아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돈을 빨리 갚던지. 아니면 저는 돌려줄 형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억울합니다라고 적은 소명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까지 이제 2달의 시간을 주는데요. 이런 2달의 시간을 주는 이유는 고의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이 경제난으로 이제 갚을 형편이 안 되는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정삼참작을 해주겠다, 소명 기회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체로는 돈이 있는데 안 돌려주는 케이스는 거의 없을 텐데. 네, 이른바 그래도 좀 배짱. 그죠. 그렇죠. 악성. 네네. 네, 최선을 다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참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착하냐 안 착하냐?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또 판단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이제 별도 기구가 있는데요. 이 이제 별도 기구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을 해서 찬반 투표를 합니다. 네. 이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소명한 것 내용들을 좀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공개한 뒤에라도 이제 임대인이 사망했다라든지 예. 임대인이 뭐 열심히 빚을 변제하기 시작했다라든지 이런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는 또 공개 정보를 삭제해 줍니다. 세입자들은 혹시 들어갈 때 집주인이 이런 분으로 뭐 낙인 찍힌 게 아닌지는 확인은 좀 해봐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거 확인했다고 우리 집주인 이름은 없네라고 한다고 해서 안심할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네. 안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요 망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9월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나 9월 말에 이제 전세 계약 맺을 때 우리 집주인 정보 한번 검색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이게 당장은 검색이 되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두 가지 뭐 조건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이제 2차례 이상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일단 그 중에 한 번도 법 시행 이후에 이제 카운트가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제하고 게다가 뭐 이제 보증보험 이제 가입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감안했을 때는 예. 당장은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충분히 작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이게 절차상 보증금을 주지 않은 시점부터 이제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까지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는 아주 이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국토부에서도 설명하는 건 이제 악성 임대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취지 자체가 이제 상습적으로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과는 계약하지 말라는 예방의 이제 취지니까 아마 이제 계속 이것들이 보강이 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야, 그러니까 정말 고민은 고민인가 보다. 이런 방안까지 내는 거 보면 네. 이라는 생각도 들고. 뭐라도 하자. 야, 진짜 답이 없는 문제구나 이게. 이렇게까지라도 해야 하는 수밖에 없고 이래도 안 막히니. 네, 뭐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 또 새로운 안전 장치가 하나는 더 생기는 것 같다. 네. 박세훈 작가님, 네.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죠. 중국이 이번에는 갈륨, 게르마늄 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단 중국 정부가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이 화합물 30개 품목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요 통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들을 수출할 때는 정부 허가를 받아라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수출할 때 정부 허가를 받아라라는 거라서 전면적으로 수출을 막기보다는 또 중국 입장에서 우호적인 국가한테는 수출을 하고 갈등 관계인 국가에게는 수출을 제한할 걸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갈륨, 게르마늄. 네. 이게 그냥 뭐 옥장판이나 팔찌 원료이다 그러면 신경 안 쓸 텐데. 저 게르마늄은 주로 팔찌나 찜질방으로만 생각하고 살았죠 저희가 그동안. 그런데 다양한 용도들이 꽤 있나 봐요. 특히 IT 부품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갈륨 같은 경우는 여러 원소들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열하고 습기에 강해지고요. 전도성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 IT 부품 소재로 쓰이는데 태양광 패널에 쓰이는 셀, 뭐 LED 조명, 뭐 레이저, 군사용 레이더 시스템, 전기차 충전기에도 쓰이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질소랑 갈륨의 화합물인 질화칼륨이에요. 질화갈륨. 질화갈륨인데 이건 전력 효율성이 더 높은 첨단 고성능 반도체의 필수로 쓰이는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게르마늄은 야간 투시경에 탑재되는 적외선 카메라 렌즈, LED 원재료 이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가스 만드는 데도 요 게르마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갈륨이랑 게르마늄도요 다른 광물 자원들처럼 중국에서 생산을 또 엄청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대략 98%, 와. 게르마늄 생산의 대략 68%가 중국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98%를 중국이 생산했습니다. 이 갈륨을 네,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 잠그면 너희들은 못 쓰는 거야. 네. 그렇게 할지도 몰라. 우리 신경 건들지 마. 네,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 한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근데 갈륨이라는 게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거 만들 때 생산되는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 다른 나라에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싼 중국 거 쓰느라 중국의 조명률이 많이 높았던 거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안 판다고 하는 이웃 나라가 있어서 네. 까짓 거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라고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결국은 해내긴 해냈는데 그렇죠. 또 이제 둘 사이 또 다시 좋아지는 분위기 되니까 우리는 뭐 한 거야 지금? 깜짝 놀라게 되죠. 이 갈륨을 어딘가에서 만들 수는 있을 텐데 네. 중국이 수도꼭지 잠근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손드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나올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중국은 왜 이런 발표를 한 거래요? 미국 정부가 중국한테 반도체 수출하는 걸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대응한 거라는 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랑 AMD가 만드는 첨단 AI 반도체 칩 있잖아요. 예. 챗 GPT 같은 거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칩의 중국 수출을 차단하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저사양 AI 반도체까지 수출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가 얼마 전에 나오기도 했고 네덜란드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 압박에 못 이겨서 9월부터 반도체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규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만드는 장비도 수입 못하게 하고 첨단 반도체 칩 수입도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도체 칩 만드는 원재료를 수출 안 하겠다라고 강하게 나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규제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예. 지금 맞대응 카드를 꺼낸 건 협상용이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내일 중국에 가니까 이제 만나서 얘기할 때 반도체 수출 규제를 좀 철회하거나 적어도 규제를 좀 완화하려는 카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진짜로 마음 먹고 대응을 하려면 수출 규제했을 때 여파가 매우 큰 히토류를 규제 리스트에 올렸을 텐데 네. 그러지 않고 일단은 여파가 적은 갈륨이나 게르마늄을 먼저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라는 건 이번 조치가 일단은 협상용으로 보인다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중국이 우리가 이거 안 줍니다라고 하면 미국도 골치 아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리스트들이 네, 쭉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A4 몇 장인지 모르겠으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럼 만약 중국이 이렇게 해서 게르마늄 수출 금지, 뭐 네. 갈륨 수출 금지 이렇게 네. 하면 우리나라 기업에는 영향이 꽤 있겠죠? 일단 어제 산업부가 관련해서 기업들 상황 파악에 나섰는데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 걸로 나왔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만드는 건 메모리 반도체인데 예. 갈륨하고 게르마늄은 메모리 반도체 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력 사업에는 일단 큰 영향이 없고요. 태양광 패널에도 갈륨이 사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태양광 패널 업체들은 패널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예. 당장 우려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게르마늄을 좀 대체할 다른 물질이 있기도 하고요.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막혀도 게르마늄은 중국 말고 다른 데서도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당장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광물들을 규제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갈륨을 이용해서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려고 지금 개발 중인데 이제 이 사태가 길어지면 돌고 돌아서 그 문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보통 이렇게 중국이 세게 나오는 건 네, 이제 협상이 그럼 두 나라가 타결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적으로도 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는 해놨는데 네. 다시 친해지면 그 고민을 또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경제뉴스 한 보따리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